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앞에 이제 드린 컬러풀하게 되어 있는 건 이제 저희 회사 IR 자료고요. 그리고 흑백으로 되어 있는 뒤에 하얀색으로 되어 있는 표지는 저희 핵심 기술인 디센트럴라이즈 OOS라는 기술에 대한 그 내역사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용은 사실은 이런 기업 IR이나 PT는 많이 받아보셨을 분들인데, 저는 이제 어떤 시장 내용을 먼저 잘 인지를 시켜드려야 되는 어떤 부분을 좀 생각을 해서 좀 러프하지만 좀 약간 다이어그램식으로 좀 준비를 좀 해왔어요. 개인적으로 이제 PT에 앞서갖고, 저도 이제 우리 김강열 대표님하고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 전 이제 시장을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블루오션, 레드오션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기존 시장을 완전히 파괴시켜야지만이 그 시장에 진입을 들어갈 수 있는 거고, 진입을 했다는 것은 성공적인 시장 안착을 의미하기 때문이죠. 근데 시장을 파괴한다는 의미를 잘 생각해 보면 그 원인은 뭐냐, 그 키는 뭐냐, 저는 개인적으로 소비자 니즈, 소비자 심리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첫 시작을 인간의 욕망부터 한번 제가 설명을 좀 드려보고자 합니다. 이제 보시게 되면 이제 신혼부부가 집을 사러 온 것 같죠. 근데 여기 계신 분들 다 거주지가 다 있으시겠지만 이 집을 넷플릭스처럼 구독형으로 혹시 살고 계신 분 계실까요? 네, 제가 구독형으로 살고 있습니다. 한 달에 150. 근데 그거 원치 않죠, 대부분. 자산이라는 의미 자체는 내가 소유하는 어떤 의미 자체에 부여가 되고 자산 가치가 높아짐에 따라 후속적인 어떤 부의 가치를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리스 형태나 구독형이나 전혀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동차나 아까 처음에 봤던 집, 그리고 고급형 오디오, 의상, 패션, 귀금속, 전자제품, 이런 많은 재화들이 사실은 소비자들에게 자산으로 다가와 있어요. 이 자산들을 이렇게 퍼스트마켓을 통해서 아마존, 알리바바, 쿠팡, 무신사, 직방, 부동산 있던 퍼스트마켓 플랫폼을 통해서 구입들 하고 있죠. 근데 자산이라는 것은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지만 소유의 의미를 두고 있잖아요. 자산의 소유를 하고 있다는 의미는 그 자산에 대한 두 번째 판매 요인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보게 되면 국내 중고거래 시장 규모를 보게 되면요, 2020년에 한 20조 원 시장을 달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마켓들이 당근마켓, 번개장터, 중고나라가 전체 한 7억 정도 시장 버짓을 차지하고 있고요. 재밌는 건 이제 머니투데이를 내용 보시게 되면 가진 것 모두 팔아치운 중고거래 끝판왕, 결국 요트 사서 떠났다. 여기 보면 여기서 집중해야 되는 게 뭐냐면 변화의 중심에는 MZ세대는 1980년대 초반부터 2000년대 초반 출생을 얘기하고 있는데 1차적 소유를 넘어 여기 집중하셔야 됩니다. 1차적 소유. 2차 판매 거래에 꺼리낌 없는 이들이 세컨슈머 성향의 중고거래 시장을 견인했다. 2008년 4조 원에서 2020년 20조 원의 시장으로 성장했습니다. 지금 2023년도 얼만큼 성장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자, 보시게 되면 네이버가 포시마켓 인수했지 않습니까? 미국에 있는 거 2조 4천억. 메리카리는 일본에 있는 중고거래 시장입니다. 마켓이에요. 플랫폼인데 4조 원이 넘는 기업 가치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당근마켓은 당연히 아실 거고요. 중고나라, 이베이 말할 것도 없습니다. 제가 이런 시장의 플랫폼을 말씀드린 건 뭐냐면 사람이란 것이 자산을 소유할 때는 반드시 재판매 이슈가 있고 바라는 바 내가 처음 소유했을 때보단 프리미엄이 붙어서 더 나은 부적 가치를 얻기를 원하는 것이 인지상정이고 당연한 소비자 심리다. 그러면 하나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모든 재화를 사람들이 사고 팔고 있어요. 소프트웨어는 어떻게 됐을까요? 옛날에 혹시 소프트웨어 구입해 보신 분 계실까요? 윈도우즈 사셔보고 윈도우즈 불법 카피 하세요? 아니죠. 윈도우즈 다 쓰시죠? 옛날에는 소프트웨어가 이렇게 물리적 재화로 판매했죠. 이렇게 디스켓, CD, DVD 이렇게 판매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90년대에서 2000년대 초반에 이르러가지고 인터넷 붐이 일어나기 시작했죠. 그 유명한 닷컴 버블. 그러면서 동시에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기술적 변화가 일어나면서 시장 붕괴가 일어났습니다. 지금 요 옆에 우리 용산을 지나왔거든요. 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는
정말 이런 유통시장도 많았고요. 대형 유통업체가 되게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온라인 클라우드 형태의 사스형 서비스로 진입 들어가면서 이 시장이 다 망했죠. 시장이 붕괴되고 새로운 시장이 창출되고 외래산, 구글, 애플, 앱스토어가 시장을 다 차지해버렸습니다. 자, 그럼에도 유저들의 니즈는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자산에 대해서 2차적 거래 니즈가 있다. 이것도 거래합니다. 번개장터인데 보세요. 스팀 계정 25만 원에 팝니다. 리그 오브 레전드 만 원에 팔고 540억 피파4 계정 5만 원 이렇게 판매하는 게 보이죠? 자, 중고나라에도 있습니다. 크래시 로얄도 팔고요. 롤도 팔고 그리고 이러한 비즈니스 롤을 통해서 아이디팜 같은 거래 플랫폼도 나왔죠. 자, 해외 사이트 한번 봐볼까요? 해외 사이트의 미드맨을 보게 되면 여기는 보통 소셜 네트워킹 관련된 계정들을 많이 팝니다. 여기 팔로우가 100만 팔로우가 있는 틱톡을 팔고 있고요. 틱톡 외에도 유튜버 뭐 이런 내용들을 팔고 있고 G2G면 꽤 유명한 북미 사이트인데 여기는 이제 주로 모바일 게임들을 많이 팔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 말할 것도 없어요. 이 시장 규모가 엄청난다고 합니다. 일본에도 당연히 이 소프트웨어가 아무리 클라우드 세상으로 바뀌었다 하더라도 거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켓들을 보고 있는데 이 마켓들 뭐 미드맨, G2G 이 사이트도 혹시 아시는 분 있으세요? 여기 없으실 겁니다. 이거 매니아들만 알거든요. 그렇다면 그 말은 이 마켓들이 레거시 마켓으로 성장을 못했다는 얘기거든요. 불특정 다수가 모르니까. 왜 못했을까?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 자, 생각을 해보면 그냥 유튜브 검색해보면 나옵니다. 계정 거래가 불법이냐 사기냐? 계정 거래를 이렇게 잘해야 된다. 계정 거래 시 필수 영상 구글 정보 변경 어렵지 않아. 이런 내용들을 쉽게 볼 수 있어요. 이게 계정 거래에 문제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보시게 되면 계정이란 것은 우리가 구글의 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 들어가서 다운로드 받잖아요. 만약에 로그인 풀려 있으면 로그인 하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아이디 패스워드 입력을 해야 되잖아요. 이 아이디 패스워드를 팔고 산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주민등록증을 판 거예요. 제가 선생님한테 제 주민증 50만 원에 팔게요 한 거예요. 이게 팔아집니까? 등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못 팔죠. 이런 것은 내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팔 수도 없을 뿐더러 설사 넘겨줬다 하더라도 제 개인정보로 접근해서 패스워드만 바꿔버리면 그뿐인 겁니다. 그래서 근본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거래가 불가해서 레거시 마켓으로 성장을 못했던 거죠. 그런데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지금의 MZ세대는 1차적 소유 권한을 넘어서 세컨슈머로서 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MZ세대가 디지털 세대 아닙니까? 그래서 디지털에 대한 웹 3.0의 욕구가 시작된 거예요. 이게 언제 시작이 됐느냐? 블록체인이 등장하면서 NFT가 등장하면서 디지털 JPG, PNG 그림이 소유권이 있을 거라고 아무도 상상을 못한 거예요. 아니 이런 그림이 50억, 100억에 팔릴 거라고 상상을 못했단 말입니다. 근데 가능하게 한 게 뭐냐? 블록체인 기술이 가능하게 한 거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눈뜨기 시작한 거예요. 이것 봐라. 내가 이 커피가 만약에 엄청 비싼 커피였는데 5천 원에 샀다가 2천 원에 팔 수 있었어요. 그러면 내가 100만 원어치 질러놓은 게임들, 그 게임은 나한테 소유권이 있는 거야? 아니면 개발사의 소유권이 있는 거야? 이거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한 거죠. 자, 생각해 보시죠. 보면은 유튜버 심사임당 채널 보신 분 보시죠. 심사임당이 185만 팔로워를 갖고 있고요. 월 순수익이 한 3억 나온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팔았어요. 팔았는데 얼마에 팔았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런 거 생각해 보면 이런 유튜브 계정 같은 경우는 내가 250만 팔로워가 있는데 이거 그냥 죽일 수도 없잖아요. 팔긴 팔아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팔았겠습니까? 구글 계정은 팔았겠죠. 서로 이해관계가 있었으니까 사기는 안 당했을 것 같고요. 모바일 게임 이것도 문제가 많죠. 그리고 소셜 네트워킹, 소셜 커머스 같은 경우 스마트 스토어 연간 매출 잘 나오는 데 있잖아요. 한 30억에서 500억, 100억짜리도 있습니다. 기업이에요, 기업. 그 기업의 가치가 어카운트에 물려 있는 거예요. 이런 모든 인터넷 상황에서 일어나는 디지털 지적 재산들이 어디에 물려 있냐? 로그인 시스템에 물려 있다는 겁니다. 저희 회사는 로그인 시스템에 주목을 했어요.
왜냐하면 모든 디지털 자산, 뭐 NFT다, PNG다, 그래픽이다, 게임이다, 뭐다 다 어디에 묶여 있냐면 아이디 패스워드에 묶여 있더라 이겁니다. 그게 카카오의 오오스고 구글의 오오스고 애플의 오오스예요. 그러면 오오스라는 접근 정보 시스템을 블록체인을 통해서 만약에 내가 아이디 패스워드 안 넘기고 내가 접근 권한, 소프트웨어에 대한 접근 권한, 서비스에 대한 접근 권한을 타인에게 넘겨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고민해 본 거죠. 자, 마켓을 잠깐 보게 되면요. 온라인 쇼핑 아까 잠깐 보여드린 건데, 보시게 되면 2020년 기준으로 잠깐 계산을 해볼게요. 2020년도에 온라인 쇼핑이 159.4조 원입니다. 자, 근데 여기에 보게 되면 아까 봤던 자료죠. 20년에 20조잖아요. 이걸 한번 단순하게 계산해 보자는 거예요. 뭘 계산할 거냐면 리얼 마켓의 전체 매출비하고 그 리얼 마켓에 파생돼 나온 세컨핸드 마켓에 나온 시장 규모를 대비해서 인간은 얼마만큼의 퍼센테이지율로 세컨핸드 거래가 일어나느냐 체크를 해보자는 거죠. 보게 되면 이건 빼야 돼요. 서비스는 빼야 되죠. 뭐 여행, 교통 서비스는 중고 거래하기 힘들잖아요. 생활 관련된 거, 뭐 애완용품 뭐 이런 거, 자동차 용품 이건 아니니까 식품 이거 팔 수가 없어요. 썩으니까 이걸 빼면 약 54%가 났습니다. 그러면 159조의 54%를 제외하면 한 86조 원 됩니다. 86조 원의 시장 가치에 대해서 20조 원의 세컨핸드 마켓의 거래가 일어나는 걸 볼 때 우리가 단순 계산식으로 따져보면 약 23.2% 정도가 세컨핸드 마켓 유통시장으로 나오는구나라고 예측은 해볼 수 있더라 이겁니다. 이걸 왜 예측을 왜 하냐? 이 문제 때문이에요. 구글하고 애플 앱스토어가요, 우리나라에서 가져가는 돈 11조 원이에요. 11조 원. 그러면 얘네들도 자산인데 세컨핸드 마켓이 있느냐 없느냐는 거예요. 알 수가 없어요. 없어. 무주공산. 아까 듣보잡 같은 무슨 뭐 번개장터 이런 데에 조금씩 올려놓는 거예요. 집계가 안 되더라 이겁니다. 그럼 따져보는 거예요. 11조 원의 23.2%가 세컨핸드 마켓으로 유통된다고 생각해 볼 때 2조 6천억의 시장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이런 물건들은 감가상각이 들어가요. 얘도 감가상각이 들어가요. 그런데 유튜버 깡통 계좌에서 내가 엄청 노력해서 50만 팔로워가 됐어요. 거기 감가상각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잖아요. 내가 모바일 게임 하는데 한 50만 원 현질해가지고 귀속형 아이템으로 진짜 희귀 아이템을 가진 거야. 딴 사람들이 야 그거 나한테 주면 내가 100만 원 줄게. 감가상각이 들어갑니까? 오히려 상승되죠. 그죠? 이런 디지털 어셋은 물리적 어셋하고 기본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이 내용을 잘 이해를 해봐야 되는 거죠. 세계 앱스토어 시장을 잠깐 보게 되면 지금 2023년도에 약 130조 원의 매출 시장이 있습니다. 이거를 또 한번 따져보자고요. 23.2%를 따져보면 연간 30조 천억의 시장을 예상해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저건 미니마이즈라 이거죠. 그러면 시장도 있습니다. 이 정도의 세컨핸드 마켓도 있어요. 근데 저희가 중고거래 시장을 활성화하자는 게 아니에요. 문제가 뭐냐면 여기에 기술적 한계 때문에 세컨핸드 마켓이 안 나오더라 이거죠. 근데 만약에 이 기술적 한계를 열어주는 어떤 특정 플랫폼이 생겨버렸어요. 마치 오프라인 시장이 막 활성화되다가 어느 날 온라인이 터져갖고 클릭만 하면 거래가 되던 그 시절이 왔다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 시장이 붕괴될까요? 안 붕괴될까요? 내가 어차피 10만 원 지를 거 세컨핸드 마켓에 유통이 안 되는 마켓에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가능한 마켓에서 사시겠습니까? 구입은 자유잖아요. 그게 등장하는 순간 130조 원의 이 퍼스트 마켓의 패러다임을 뽑아버리고 새로운 시장의 주인으로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겁니다. 그 내용을 확인시켜 드리기 위해서 세컨핸드 마켓을 알려드린 거죠. 이걸 어떻게 그럼 우리가 해결해 볼 것인가? 그것은 디센트럴라이즈 오오스, DOOS라 부른 어떤 기술적 내용을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게 구글 계정이라고 생각해 보는 거죠. 아이디 패스워드 입력하시죠. 이걸 주민등록증이라고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면 선생님께서 차를 사셨어요. 그래서 저쪽 계신 우리 사장님이 차를 판 거예요. 명의 변경 끝났어. 이게 끝난 건가요? 물리적으로 차 운전 어떻게 할 건데요? 키 있어야 되잖아요. 키. 이 기술적 가치도 여러분들이 다 몰라서 그렇지 키가 있습니다. 이 아이디 패스워드는
이 키가 내 거야라고 하는 최초의 인증 절차일 뿐이고 실제 밑단에서 특정 어플리케이션이나 서비스에 접근할 때 쓰여지는 아이덴티티는 요놈이 아니라 이 키더란 얘기죠. 근데 여태까지는 이 키를 유저 사이드에 공개를 안 했어요. 왜? 우리가 다 줘야 되니까. 빅테크들. 유저 정보 다 우리 거야. 프로바이더, 야, 니네 우리 정보 다 알면 안 돼. 다 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유저 사이드에서 내가 활용 단계가 다 해서 다시 한번 세컨 마켓으로 팔고 싶어도 이거를 넘길 수가 없으니까, 기술적으로 풀지 않으니까 못했더라는 거죠. 저희는 이 기술적 내용들을 블록체인 시스템을 통해서 완전히 열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아이디 패스워드를 거래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 이 소프트웨어 접근 권한인 키를 거래할 수 있도록 하게 된 거죠. 키를 저희가 시각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이게 저희 플랫폼이고요. 여태까지 보이지 않았던 오오스 인증에 대한 어떤 키 값이 이렇게 시각화되어 있고, 여기다가 내가 닉네임까지 정할 수 있어요. 이 키는 차경훈 넘버 1, 이 키는 세컨 넘버 2 이렇게 정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활성화 버튼이 있는 거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실제로 마켓에 올릴 수 있는 거예요. 오오스 키를. 여태까지는 이런 일이 없었어요. 근데 이거 어떻게 가능하냐? 이겁니다. 원래 이제 카카오나 네이버나 구글 최상위 계층의 아이디를 가입하고 특정 소프트웨어를 딱 접속을 하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자동적으로 이 유저와 이 소프트웨어에 대한 클라이언트 아이디를 매칭시켜 갖고 특정 토큰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고 유저가 직접 만듭니다. 내가 계정을 만들 거야. 세븐나이츠 접근 넘버 1을 만들겠어 하는 순간 스마트 컨트랙트 통해서 이 소프트웨어에 대한 접근 인허가 정보를 블록체인의 분산 원장에 기록을 하고 유저에게 키를 내줍니다. 그럼 유저는 이 내용을 통해서 하나의 소프트웨어에 있잖아요. 여러 개 키 만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테슬라 차가 있어요. 그리고 마누라도 타야 돼. 키 2개 해야 되잖아요. 내가 들고 가면 마누라 못 타는데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유저가 하나의 특정 소프트웨어에 멀티 키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게임을 하게 되면 게임 초기 확률로 그 아이템을 세팅을 받지 않습니까? 근데 초기 세팅 값이 랜덤이라서 엉망이 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거 버려야지. 새로 파야 되잖아요. 그래서 유저들은 어떻게 했냐면 부모님 구글 계정을 빌리는 거예요.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럴 필요가 없다. 우리 안에서는 유저가 스스로 하나의 소프트웨어에 N계승으로 키를 팔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자 키 값들은 하나는 내가 워리어로 키워야지, 하나는 내가 궁사로 키워야지, 다양한 요구 니즈에 맞춰갖고 접속 권한을 계속 키울 수 있는 거죠. 이 말인즉슨 유저가 소유를 했고 드디어 컨트롤이 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거래가 가능하더라 이겁니다. 양도자가 내 키, 만드는 키를 나 팔고 싶어. 만렙 찍었어. 야, 이거 니네가 이거 현질하려고 못해. 150만 원에 팔게 했는데 양수자가 오케이 사고 싶어 한 거예요. 그러면 양도자가 올리는 순간 블록체인은 얘를 잠궈버립니다. 왜냐하면 판다고 해놓고 얘가 사는 순간에 접근해서 아이템 빼먹으면 안 되니까 블록체인이 잠가버려요. 그리고 암호화폐를 송금함과 동시에 내부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해서 블록체인의 인가 절차를 통해서 이 키는 양수자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제 다이어그램이라 간단하지만 기술적 내용은 좀 복잡하긴 해요. 저 가상자산은 네. 특정화되는 거예요? 전달하는 가상자산? 그거는 아직 저희가 이제 현재 바이낸스로 하고 있긴 한데 그건 저희가 아직 선택 중입니다. 이제 멀티플하게 지금 저희가 초이스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게 기술 구현이 지금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동작하고 유저의 입장으로서 어떠한 느낌으로 이 내용들을 이용해 볼 수 있는가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게 저희 지금 데킬라 플랫폼이고요. 최초 가입을 하는 과정입니다. 이게 아이디 패스워드를 세팅을 해주고요. 이게 마치 이제 구글 가입하거나 카카오 가입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가입만 한 번만 해놓으면 그 이후에는 모든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내가 소유권, 인증 소유권을 다 갖는 거예요. 네, 저장이 됐고요. 현재 마켓이에요. 유저들이 나 포코 슬롯, 나 이 게임 슬롯을 다 올린 거예요. 이게 이 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게 되면 지갑 주소가 보이잖아요. 이 지갑은 내가 어떤 특정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인허가 처리를 하는 어떤 기초적 그 기능이 돼요. 그러니까 내 지갑 주소로 특정 키에 대해서 내가 매칭시키면서 내가 오너야라고 내가 보여주는 거죠. 말하자면 주민등록증 같은 거예요. 주민등록번호. 예, 이게 주민등록번호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마켓에 등록할 수 있다는 걸 좀 보여주고 있고요. 들어가 보면 뭐 스샷들이 있고 이 게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런처예요. 그래서 게임들을 직접 다운로드 받게 되고 다운로드를 받게 되면 마치 빈 슬롯이 생겨요. 그러니까 뭐냐면 키 지갑 같은 거 보게 되면 키를 넣을 수 있는 지갑 같은 게 생긴 거거든요. 이해 쉽게 설명드리려고 그렇게 제가 표현했는데 다운을 받았다 치고 슬롯이 들어가면 지금 슬롯이 3개가 보이는데 하나가 활성되어 있는 건 3개의 지갑에 키가 하나 지금 세팅된 거예요. 접근 권한 키가. 그래서 방금 뭐 했냐면 내가 주인이야라고 내가 인증 처리를 한 거예요. 그리고 게임에 이제 최초 접속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멀티플 게임 돌아가는 걸로 좀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2인 플레이가 돌아가면서 이런 디지털 어셋의 느낌 그리고 그 뭐랄까 가치에 대한 느낌을 좀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그 토큰을 충전하는 거 이건 뭐냐면 게임 인게임 안에 게임머니 다이아몬드 같은 거예요. 그걸 구입한다는 내용으로 이해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게임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자기 아이디 2개가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아니요, 두 사람이 각자 다른 아이디로 지금 전투를 벌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패자로부터 승자로 결국은 게임의 재화가 이동을 하게 됩니다. 뭐 말하자면 이건 거죠. 너랑 나랑 맞고 치는데 우리 커피 내기 한번 하자는 거예요. 지는 순간 이 디지털 재화, 네, 디지털 커피가 나한테 넘어온다고 이해하시면 되죠. 좋습니다. 실제로 이 코인이 아니라 이제 토큰이라 생각하면 되고요. 코인 0.5 코인이 승자로에게 넘어갔고 이 내용을 우리는 블록체인 스캐닝을 통해서 아주 퍼블릭하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코인은 아닙니다. 이거는 게임 재화인 토큰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도 지금 지갑 주소가 있거든요. 지갑을 보게 되면 아웃이 됐네요. 이 사람이 패자였네요. 아웃됐네요. 여기가 인이 됐네요. 0.52콘이 갔죠. 디지털 재화가 패자로부터 승자로 이제 완전하게 이관된 걸 본 거죠. 그리고 이제 승리자는 이 접근 키, 이 접근 권한을 판매에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타이틀 적고 내용을 쓰고 0.01 BNB에 판매를 올립니다. 여기 이제 구매자 사이드로 보시게 되면 됩니다. 올라갔고 구매자가 마켓을 보고 올라갔던 매물을 확인하는 거예요. 괜찮은 것 같아요. 마음에 들어서 채팅을 연결합니다. 이 내용은 약간 당근마켓과 좀 루틴이 비슷할 것 같아요. 구입을 합니다. 보냈고 판매자는 답신을 보내게 되죠. 얘가 영문 버전으로만 작동이 되나요? 아니요, 한글 버전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게 되면 0.01 BNB를 보내달라고 돼 있고 펀드 트랜스퍼를 하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스마트 컨트랙트 안에 암호화폐가 송금된과 동시에 내부에 있던 오우스 인가 정보가 스마트 컨트랙트로 완전히 전환이 돼버린 거예요. 불가역하게. 그래서 블록체인을 통해서 내 소유 권한이 남에게 넘어간 걸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보시게 되면 내 지갑 주소로 들어가서 확인해 보죠. 여기 클릭을 해보면 여기 있네요. 네, 지갑 주소 클릭하게 되면 스캐닝을 통해서 이 디지털 어셋에 대해서 자금이 0.01 BNB가 송금이 됐고 여기에 0.009 BNB인데 10%는 저희가 데킬라 플랫폼이 수취했기 때문에 빠진 겁니다. 이렇게 디지털 어셋이 블록체인을 통해서 가볍게 아이디 패스워드를 오픈해서 내 개인정보 유출을 겁내지 않고 손쉽게 전달이 가능한다는 거. 그리고
분산 원장을 통해서 블록체인 스캐닝을 통해서 거래 내역을 확인해 볼 수 있었다는 거. 요거 지금 보면은 빈 슬롯 MTA가 2개 있었잖아요. 이게 팔았기 때문에 3개 중에 하나를 팔았기 때문에 게임에서는 얘를 신규 유저로 받아들인다는 걸 확증시켜서 보여드리기 위해서 지금 돌려보는 거예요. 약간의 동의한다. 아까 얘 게임 계정이 있었잖아요. 근데 팔았기 때문에 없어서 게임은 신규 게이머로 지금 인증을 하게 된 거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하나가 또 생성이 됐죠. 아까 3개 있었는데 하나 팔고 다시 생성한 거예요.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건 기존에는 내가 아이디 패스워드를 파는 것도 문제가 되거니와 파는 과정에서 내 개인정보, 왜냐하면 구글 그 스토어나 그 카카오 거기 안에는 내 개인적 정보가 많이 있단 말이죠. 그게 다른 사람에게 악의적 용도로 쓰여질 수도 있더라는 거죠. 그거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가 있다. 이 기능을 통해서. 저희 비즈니스 모델은 이렇습니다. 아까 토큰 충전했잖아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마치 모바일 게임에서 다이아 골드 충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이아 골드를 내가 구입한 것도 블록체인에 투명하게 남겨줍니다. 그럼 이걸 왜 했냐? 이 소프트웨어 그 판매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제가 구글 스토어에 150만 원어치 게임의 아이템을 샀다라고 판매글을 올려요. 판매자가 그걸 믿어야 되는데 그럼 증거 내놔봐 하면 얘네가 뭘 보여주냐면 구글 레짓을 보여줘요. 영수증을 보여줘요. 근데 문제는 이 3일 전에 결제한 거야. 그래서 그걸 믿고 고민하다 샀는데 얘가 리펀을 때려버린 거예요. 판매자가. 구글은 3일 안에 리펀하면 다 환불이거든요. 100%.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 어카운트에 대한 내부의 디지털 어셋의 가치에 대해서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게임이나 어떤 디지털 서비스에 있어 갖고 뭔가 구매적 재화 역할을 하는 것을 이러한 디지털 토큰을 통해서 결제하게 유도를 한 거예요, 저희가. 왜냐면 다 남으니까. 1,000만 원어치 저 질렀던 거 맞아요? 그러면 잠깐만요. 제가 한번 스캔 떠볼게요. 뜨는 순간 1,000만 원 진짜 맞네. 인정이 되니까. 그리고 뺄 수도 없으니까. 그러면서 유저들은 어떤 내부의 인게임 안에, 인서비스 안에 어떤 그 서비스를 즐기기 위해서 과금을 하게 되고 프로바이더 입장에서 토큰을 유저에게 리턴해 줍니다. 그 과정에서 베네핏 쉐어가 20% 80% 일어나는 게 저희 비즈니스 모델 첫 번째 퍼스트 마켓 모델이고요. 세컨드 마켓은 이렇습니다. 유저들은 게임 계정을 여러 개 갖고 싶어 해요. 막고 계정이 지금 3개가 있는데 왜 막고를 3개 갖고 싶으냐? 뭐 이거는 좀 애매한 말인데 이 갬블 게임은 12시간 플레이에 한정돼 있어요. 그러면 법상 못 해요. 그래서 하나 더 만들면 이거 한정되니까 넘기고 얘 갖고 요 액티베이션 하면 얘가 꺼져버리거든요. 얘를 접근하면 또 할 수 있으니까. 뭐 그런 용도도 있지만 RPG 같은 경우는 요놈은 내가 궁사로 키우고 요놈은 워리어로 키울 거야. 그래서 그때 이 라디오 버튼을 클릭하면서 활성화를 시켜서 내가 접근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많이 키워서 많이 만들어서 갖다가 빼서 팔 수도 있는 거고. 근데 문제는 요것을 하나 생성할 때마다 저희는 과금을 받습니다. 그리고 요건 뭐냐면 저희 이제 다오 시스템인데 저희가 아까 유저가 판매글을 올렸잖아요. 근데 판매글을 올린과 동시에 우리 내부에는 작은 스토어 같은 게 있어요. 스토어에 자동 매칭이 됩니다. 이 스토어가 왜 있냐면 어떤 유저가 나는 인플루언서야, 유튜버야. 그래서 이제 애들한테 얘기하는 거죠. 내가 액션 게임 기가 막히게 잘하는데 내가 유튜브 채널 120만 팔로워 있으니까 나한테 지정해줘. 내가 잘 팔아줄게. 라고 할 수가 있더란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내부에 작은 스토어를 운영하게 되고 이게 뭐냐면 각 나라별로 스토어 오너십 티켓입니다. 그래서 뭐 베트남이 있고 태국, 인도네시아 이게 있는데 요거 NFT 티켓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저희 플랫폼에서 어떤 특정한 요구를 받게 되는데 1명당 10명의 팔로워를 모집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유저를 유입시키는 역할을 하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중개 수수료 얼마를 가느냐 베네핏 쉐어에 대한 투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 시스템 내에서 어떤 그 리더십 역할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지금 뭐냐면 우리 데킬라에 대한 본 애쉬 플랫폼 실제로 지금 인도에 지금 서비스를 오픈해 놨어요. 요거 뭐냐면 사용자 입장에 자기 스토어인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이해를 해보면 되냐면 네이버에 뭐 어떤 시계를 애플 뭐 워치를 딱 검색하면 쫙 나오잖아요. 근데 각각 클릭해보면 스토어는 다 다르잖아요. 전체는 하나의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인데 클릭해보면 개별 상인이더라 이겁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많은 유저들이 자기에 대한 계정 정보를 판매한다고 올리는데 자동으로 다 매칭됐어요. 덱스토어라는 어떤 오너에게 매물로 등록된 거죠.
여기서 구매가 되면 여기서 구매하든 여기서 구매하든 간에 베네핏 쉐어가 이루어지더라는 거죠. 예, 이 내용을 보게 되면 베네핏 이건 세컨핸드 마켓이죠. 아까 퍼스트 마켓 설명을 드렸고 세컨핸드 마켓에 실제 접근 어카운트를 만약에 셀러가 바이어로 팔게 되면 과금이 집행이 되고 저희 플랫폼이 이거는 확정된 건 아닙니다만은 2% 그리고 스토어 다우가 2% 프로바이더가 6% 이러한 베네핏 쉐어를 통해서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해서 완전히 이관됩니다. 그 과정 중에 하나의 컨트랙트로 이 베네핏 쉐어율대로 쉐어가 되는 걸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전체 시장 규모, 전 세계 시장 규모를 따져볼 때 23.2%가 만약에 세컨핸드 마켓으로 유입되는 양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스토어 다오가 걷어들일 수 있는 베네핏은 최소한 1조 5천억 이상이 될 수 있는 시장성을 가지고 있다는 걸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술 도입으로 어떻게 우리 시장이 변화할 것인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먼저 특허가 나왔네요. 특허는 지금 현재 한국 특허랑 미국 특허, 일본 특허가 있는데 한국 특허는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고요. 일본 특허는 현재 1차 QA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 특허를 받을 걸로 예상하고 있고 미국 특허는 자체적으로 진행 속도가 한 2년에서 2년 반 정도 걸리고 있기 때문에 내년 정도에 저희가 정상적으로 취득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오보스 2.0 알고리즘을 쓰고 있었어요. 이것은 뭐냐면 중앙형 인허가 시스템이에요. 이 인허가 시스템을 구글도 쓰고요. 페이스북, 유튜브, 네이버, 게임 다 쓰고 있었습니다. 이걸 우리는 전형적으로 웹 2.0 패러다임이라고 보는 거죠. 근데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사람들은 내 자산은 2차적 세컨 핸드 마켓에 내가 내 자산 소유를 넘기고 싶고 재산 가치를 부여받고 싶어 하는 게 인간의 욕망이라고 제가 설명드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팔고 있더란 겁니다. 그것을 우리의 디센트럴라이즈 OAuth를 통해서 완전히 웹3 형태로 더 이상 개인정보 유출하지 않고 시스템적으로 자기의 디지털 어셋을 판매할 수 있는 기술적 가치를 갖고 있다는 거죠. 모든 컨텐츠에 대해서, 모든 웹 서비스에 대해서 다 어우를 수 있는 원천 기술 소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세한 것은 이제 제가 기술적 내용들을 오늘은 설명을 많이 드리진 않았고 아무래도 비즈니스 상대를 많이 하시는 또 우리 분들이라고 이해를 했기 때문에 시장적인 측면에서 제가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기술적 가치에 대해서 좀 더 궁금하시다 한다면 유튜브에 데킬라라고 검색하시면 이러한 내용들을 좀 보실 수 있고 좀 더 디테일한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설명을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 딜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